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39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여자라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인생에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그 여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 즐겨보던 이 채널에서 여러 사연을 들으며 위로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제 이야기를 꺼낼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로 회계랑 세무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개인 사업자분들의 장부 정리나 세금 신고 대행 같은 일을 해드리는 거죠.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나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고 꾸준히 일하면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수입이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성격은 겉으로 보기엔 차분하고 무던한 편이에요. 큰 소리 내거나 감정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박준호라고 하는데요. 중견 IT 기업에서 영업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주변도 좋고 이미지 관리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지인들한테도 가정적인 남자로 알려져 있었죠. 실제로 결혼 초반에는 주말마다 같이 장도 보러 다녔고 기념일도 잘 챙기는 편이었거든요.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계속 노력했지만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검사도 받아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미안한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소식이 없니?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하면 다 해결된다던데. 우리 준호가 외동인데 손주를 봐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 그저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도 그런 상황에서 저를 감싸주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윤이가 상처받잖아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 이 사람이랑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영업직이다 보니 야근도 잦았고 출장도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대여섯 번은 집에 늦게 들어왔고 한두 번은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죠. 처음엔 좀 섭섭했지만 가정을 책임지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렸고 피곤해하면 안마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부는 큰 싸움 없이 지냈어요.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게 뭐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평온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제게 잘해줬고 저도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일도 바빴고 난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부부로 말이에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어요. 드라마 같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징조 같은 게 있었어요. 다만 제가 그걸 무시했을 뿐이죠. 아니, 무시했다기보다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뒀었고 저한테 지문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심심할 때 남편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휴대폰에 지문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회사 보안 규정이 바뀌어서 가족도 못 쓰게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 회사 기밀 유출 문제가 심각해져서 말이야.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 지문 등록하면 안 된대. 미안해, 여보. 그때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실제로 남편 회사가 IT 관련 일을 하니까 보안이 중요하겠거니 싶었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기 시작한 게 말이죠. 두 번째는 향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갔다 와서 셔츠를 빨래통에 넣었는데 거기서 낯선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쓰는 향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향 세제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여보, 출장 가서 빨래했어? 응. 아, 셔츠에 커피 쏟아서 호텔에서 급하게 손빨래했어. 거기 세제 냄새가 좀 강하더라. 그 대답을 듣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할 게 없었으니까요. 호텔에서 비치된 세제 쓰면 당연히 다른 향이 나겠죠. 하지만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남편이 출장 가서 빨래를 자주 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세 번째는 귀가 시간이었어요. 원래도 늦었지만 점점 더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늦어도 11시쯤엔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물어보면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영업 실적 압박이 심해졌다고 했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에서 난리야. 실적 안 나오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대. 그래서 다들 야근하면서 버티는 중이야. 전 남편이 힘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와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았어. 밥 먹었어? 라고 물으며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줬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출장 빈도였습니다. 원래도 출장이 잦은 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주 한 번씩 출장을 가더라고요. 그것도 하룻밤씩 자고 오는 출장이었어요. 부산, 대구, 광주, 심지어 제주도까지요. 저는 그때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하며 배웅했습니다. 출장 영수증도 이상했어요. 남편이 회사 경비 처리하려고 가끔 영수증을 집에 가져왔는데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식사비, 택시비, 숙박비가 딱딱 정리되어 있고 금액도 적당했죠. 오히려 그게 이상했어야 했는데 전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투였어요. 남편이 전화 받을 때 가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실에서 받으면 되는데 굳이 방문을 닫고 통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회사 기밀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려도 무음으로 해놓고 나중에 화장실 가는 척하거나 편의점 간다고 하고 나가서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어렴풋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다독였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아이가 안 생기니까 괜히 남편한테 집착하는 건가?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난임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남편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건데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참았어요.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말했다가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제 안에서만 사귀려고 했어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엔 퇴근하고 오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더라고요.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계속 누워 있었고요. 부부관계도 뜸해졌습니다.
원래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 달에 한 번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피곤하다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돌아눕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또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남편이 나한테 실망한 건 아닐까? 우울했어요. 정말 우울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어난 것 같고 살이 찐 것 같고 머리도 푸석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도 다녀보고 피부 관리도 받아봤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사흘 동안 부산에 간다고 했죠. 전 평소처럼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 출장은 좀 중요한 거라서 연락 잘 못할 수도 있어. 회의도 많고 해서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죠. 그냥 알았어. 회의 잘하고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첫날 밤,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됐을 때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잠 잘 자고 있어? 나 오늘 잠이 안 와서 그래. 사랑해. 아침이 돼도 답장이 없었어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답장이 왔는데 미안, 회의하느라 못 봤어. 나도 사랑해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뭔가 기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전 그냥 넘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남편분들 야근 많이 하시죠? 우리 남편도 거의 매일 밤 11시 넘어서 들어와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러게요. 출장도 많아진 것 같고요. 우리 남편 이번 주 부산 출장 갔는데 박 부장님도 같이 가셨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장이라면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같이 간 사람이 있다는 말을 안 했을까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남편도 이번에 부산 갔는데 혼자 간다고 했거든요. 어머, 이상하네요. 우리 남편이 분명히 박 부장님이랑 같이 간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동료 부인이 착각한 건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가? 도대체 왜 혼자 간다고 했을까? 그날 밤,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죠. 여보, 전화 좀 받아줘. 할 말 있어. 1시간쯤 지나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짜증 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 출장 혼자 간 거 맞아?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간 거 아니야?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오늘 마트에서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는데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 아, 그거?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나만 온 거야. 동료는 다른 데로 갔어. 그 부인이 최신 정보를 모르나 봐. 그 대답을 듣고 전 또 안심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게요.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어진 거죠. 제 불안이 기우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지? 그걸 알게 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매일매일을 버텼어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평소엔 거의 활동이 없는 방이었는데 그날따라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이번에 10년 만에 모이지 않을래? 다들 바쁘겠지만 한 번만 시간 내줘. 오, 좋지. 나 완전 찬성. 어디서 만날 건데? 강남 쪽으로 하자. 날짜는 언제가 좋아? 메시지들을 쭉 읽어내려가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그다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우울한데 사람들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들 잘 사는 이야기만 할 테고 저는 아이도 없는 8년차 주부라고 소개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며칠 뒤 제일 친했던 친구 은혜한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아, 이번엔 꼭 나와. 너 요즘 힘들어 보여. 기분 전환도 할 겸 우리 얼굴이나 보자. 은혜는 결혼 전부터 절 잘 알던 친구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대충 알고 있었죠. 그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맞아.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날짜는 2주 뒤 토요일 저녁으로 잡혔고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남편한테 동창 모임 간다고 하니까 별다른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 다녀와. 재밌게 놀고 와라는 말만 했죠. 동창 모임 당일,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습니다.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집을 나서면서 남편한테 인사했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하는 남편을 보면서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와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는데 다들 그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는 살이 쪘고 누구는 살이 빠졌고 누구는 머리를 짧게 잘랐더라고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어머, 서윤이 왔네. 오랜만이다. 서윤아, 그새 더 예뻐진 거 아니야? 완전 동안이네. 부럽다. 친구들의 환대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 8명이 모였는데 다들 오랜만이라 그런지 신나 보였어요. 와인도 주문하고 음식도 시키면서 분위기가 금방 달아올랐죠. 얘들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이혼했어. 작년에. 헐, 진짜? 나도 모르겠어. 애들은 잘 있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누구는 이혼했다고 했고, 누구는 아이 셋을 낳았다고 했어요. 누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죠. 각자의 인생이 다 달랐습니다. 은혜가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어요. 서윤아, 너는 요즘 어때? 괜찮아? 응, 뭐 그냥 그렇게 지내. 남편이랑은 잘 지내.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잘 지낸다고 해야 할까, 아니라고 해야 할까. 결국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부부가 다 그렇지 뭐. 은혜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와인을 따라주며 오늘은 그냥 재밌게 놀자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도 나오고 선생님들 이야기도 나오고 누가 누구랑 사귀었다는 소문도 다시 꺼내지면서 깔깔거렸죠. 저도 어느새 긴장이 풀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제일 잘 산 애가 누구야? 나 궁금한데. 글쎄, 뭘 기준으로 잘 산다고 해야 하나? 돈? 행복? 둘 다? 그럼 나는 탈락이네.
돈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은 공무원이야.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지. 우리 남편은 자영업해. 장사가 잘 될 땐 좋은데 안 될 땐 스트레스 엄청 받아. 나는 남편이 대기업 다녀. 근데 야근이 너무 많아서 집에 거의 없어.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IT 회사 다녀. 영업팀 부장이야. 오, 괜찮네. 영업직이면 돈 잘 벌겠다. 글쎄, 요즘은 실적 압박이 심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찾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주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야. 친구들이 사진을 보면서 반응했습니다. 와, 잘생겼다. 부럽네. 키도 크고. 서윤이가 복 타고났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굳이 말할 순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제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친구 이름은 민지였는데 저랑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로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죠. 민지는 몇 초 동안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이 사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 응. 왜? 그냥 좀 이상해서.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휴대폰을 민지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지는 화면을 확대해서 남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충격받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너 남편 이름이 뭐야? 민지의 질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준호. 왜? 나이는? 42. 왜 그래, 민지야? 민지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제 긴장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지가 마침내 사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다들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사진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이 사람 우리 언니 남편이야.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언니 남편. 언니 남편. 언니 남편.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다시 물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박준호였습니다. 우리 남편이었죠. 제가 8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14년 전에 결혼했어. 남편이 IT 회사 다니는 영업직이고 이름이 박준호야. 나이도 42이고 아이들도 둘 있어. 중학생이랑 초등학생. 주변 친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럴 리 없어. 우리 남편이랑 동명이인인 거야.
세상에 박준호가 한둘이야?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했죠.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 이름이 뭐야? 대성테크. 맞아. 우리 언니 남편도 거기 다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서윤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동시에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그동안의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잦은 야근, 늘어난 출장, 바뀐 휴대폰 비밀번호, 낯선 섬유 유연제 향, 늦어진 귀가 시간, 멀어진 부부관계.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외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거예요. 언니는 이 사실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몰라. 우리 언니는 남편 완전히 믿고 있어. 가정적이고 성실하다고 생각하거든.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숫자를 들으니 더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아이들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결혼했을 때도 신혼여행 갔을 때도 제가 난임으로 고생할 때도 그 남자에겐 멀쩡한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화장실까지 걸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은 뒤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나 은혜야. 괜찮아? 응. 금방 나갈게.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피가 안 도는 것 같았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너희 언니 연락처 줄 수 있어? 왜? 뭐 하려고?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언니도 알 권리가 있잖아. 민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언니가 충격받을 거야. 괜찮겠어? 괜찮을 리 없지. 근데 어쩌겠어. 알아야 하잖아.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은혜네 집에서 묵었어요.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어져서 은혜네서 잘게라고 문자를 보냈죠. 남편은 그래, 조심해라고만 답장했습니다. 은혜네 집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지 언니, 그러니까 박준호의 진짜 아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언니한테 어젯밤에 말했어. 처음엔 안 믿더라가 증거 보여주니까 완전히 얼어붙더라. 지금 만나고 싶다는데 괜찮아? 응. 만날게. 우리는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한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품위가 있었어요. 민지를 닮았더라고요.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김서윤 씨? 네. 앉으세요. 여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박준호의 아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다시 한번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 진짜 아내.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있는 서류들 다 뒤졌어요. 혹시나 해서요. 수진 씨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혼인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들 출생신고서. 모두 박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혼인신고일이 언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2010년 3월 15일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아직 만나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건 2016년이었으니까요. 저랑 사귄 건 6년 전이에요. 결혼한 건 8년 전이고요. 그럼 14년 동안 저를 속인 거네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서윤 씨는 몰랐던 거죠?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박준호가 싱글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다고 했고 동생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봐요. 동생은 없어요. 외동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혹시 재산이나 통장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봤어요. 어젯밤에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서류만 확인했거든요. 오늘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럼 돌아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회계 일하니까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서윤 씨도 피해자인데. 저도 정리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정리하려면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날 저는 수진 씨와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박준호가 어떻게 두 집을 오갔는지 정황을 맞춰봤어요. 출장이라고 한 날은 대부분 상대방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야근이라고 한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명절에도 번갈아가며 각자 집에 있었더라고요. 작년 추석엔 어디 계셨어요? 친정에 갔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못 간다고 해서 저랑 아이들만 갔죠. 저는 시댁에 갔어요. 남편이랑 같이요. 수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이런 걸 해낸 거죠? 수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14년 동안 들키지 않고 두 집을 오갈 수 있었을까요?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저를 만난 거겠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화가 났지만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통장이랑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고, 저는 제가 가진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잘 안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월급 명세서, 통장 사본, 카드 영수증.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월급이 두 군데로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아는 우리 공동 계좌였고, 하나는 제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비율은 6대 4였어요. 60%는 우리 계좌로, 40%는 다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계좌 내역을 더 조사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박준호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였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계속 뒤졌죠.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주소를 보니 강남이었어요. 계약자는 박준호, 계약 기간은 2년 전부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조사했습니다. 보험 증서도 있었어요. 수익자가 이수진과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이었죠.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정확히 갖다 놨어요. 밤 10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8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이 맞나? 낯설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졌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먹었어? 응. 나도 회사에서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그래.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 씨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장 확인했어요. 월급의 40%가 다른 계좌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발견했어요. 그 계좌로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제 집 생활비랑 아이들 학원비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해서 제 돈이 있어서 몰랐어요. 오피스텔 계약서도 있던데요. 그것도 봤어요. 아마 서윤 씨랑 사는 집인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이혼하려고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저도요. 그 전에 한 가지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뭔데요? 같이 만나요. 셋이서요. 수진 씨의 제안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언제 할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거든요. 아마 서윤 씨한테 가는 거겠죠. 우리 남편도 출장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가방을 싸서 나갔어요. 이틀 있다 올게. 부산 출장이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걸 보고 저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후 2시, 저는 수진 씨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수진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에서 내려 203호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 후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편한 옷차림이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왜 여기가 어떻게? 말이 끊겼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남편. 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우왕좌왕하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집이었어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요. 수진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고 수진 씨도 앉았어요. 남편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입 닥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박준호 씨,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수진 씨를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수진 씨가 비웃었습니다. 14년 동안 거짓말하고 두 집 살림하고 우리 둘 다 속이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설명해봐요. 월급 6대 4로 나눠서 받은 거.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생명보험. 다 설명해봐요.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 서재 뒤진 거예요. 다 봤어요. 수진 씨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카드 내역, 통장 내역, 출장 기록. 전부 대조했죠. 우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14년 동안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우리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싱글이라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동생 있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사랑했어. 서윤이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요? 결혼까지 해놓고요? 저한테 아이 못 낳는다고 미안해하게 만들어 놓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윤아, 나 정말.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역겨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수진 씨도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수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 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요. 같이여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어요. 그 이후로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진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준호는 처음엔 버티려고 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자고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어요. 수진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저도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박준호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였어요. 박준호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와 또 혼인신고를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거인이었던 거죠. 변호사는 그래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액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수진 씨는 박준호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면서요. 실제로 박준호는 출장비를 부풀려서 청구하고 그 차액으로 두 집 살림 비용을 충당했던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죠. 박준호는 징계를 받았어요. 소문도 퍼졌습니다. 회사 안에서 박준호가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박준호는 점점 고립됐어요. 결국 박준호는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이혼 재판은 6개월 걸렸습니다. 수진 씨가 승소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다 받아냈죠. 저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일은 계속하고 있고 수입도 괜찮은 편이에요.
가끔 수진 씨와 연락합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대요.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했죠. 박준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하던데 확실하진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까? 하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늦게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요즘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때 의심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믿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살면 안 된다는 걸요.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며칠 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친구 소개였어요.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이에요. 무섭긴 합니다. 또 속을까봐요. 또 거짓말을 들을까봐요. 하지만 평생 혼자 살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죠. 이제 저는 더 조심할 거예요. 더 똑똑해질 거고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말 위에 제 인생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죠. 퇴근길에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저녁 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거짓 속에서 둘이 사는 것보다는 진실 속에서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의심이 든다면 확인해 보세요.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만약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무너지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견뎌내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래도 배웠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의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 인생을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시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